소위 말하는 미친 짓을 하면은 이 어떻게 되나, 이 터키가 그런 극단적인 사례, 특히나 이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이 각국과의 관계나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표로도 볼 수 있잖아요. 예. 이 터키의 환율 시장, 이게 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터키라는 나라 하면은, 터키 하면 뭐 생각나세요? 권순기죠? 케밥? 케밥, 좀 축구. 축구. 그 지금 김민재 선수가 또 뛰고 있고, 또 뭐 형제의 나라니. 그쵸. 네. 네, 우리 6.25 때 맞아요. 아니 거의 거기가 사상 최대 사망자가 난 맞아요. 나라로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터키에 대한 이미지는 뭐 와우와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 터키 시장 환율이 요동치면서 우리 경제에도 막 엄청나게 뭐 큰 충격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래도 약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터키에 진출한 기업들은 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CGV 완전 개박살나.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런 데는. 그리고 뭐 거기에 뭐 현대차도 있고. 맞아요. 그거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맞아요. 터키에도. 예. 그 사실 이 터키라는 나라가 이 그러니까 OECD 창립 멤버로 이제 참여할 정도로, 예전에는 이 굉장히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괜찮았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당연히 큰 글로벌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 이 터키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나름 오스만 제국의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예. 근데 이 최근에 뭐 그 핵심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터키가 쓰는 화폐가 예. 리라화인데, 이 리라화의 화폐 가치가 올해도 그렇고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는지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지난주에는 1달러당 14리라라는 이 사상 최고점을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1달러, 이게 환율이 올랐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그 역사상 정말 최저치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다. 그 리라를 갖고 계셨던 분은 개박살이 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죠. 야, 근데 이거를 밑으로 사서 위로 먹은 사람은 진짜 좋았겠다. 그렇죠. 뭐 항상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까? 네. 왜 이렇게 됐냐? 이 대통령,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이 좀 뭐 글로벌 그 나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터키 자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경제 정책 때문에 이 터키 시장의 환율이 박살이 났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뭐 간단하게, 뭐 자세한 정치적 얘기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은 이 2014년부터 터키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7년째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통령으로는 14년째인데 그 이전에 2003년부터 총리. 그러니까 사실상 뭐 거의 30년 가까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18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서방 18년을. 저 욕하시는 건 아니요. 몇 년 했는지 보려고. 그런가? 예. 그래서 이 서방 외신들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이 터키 버전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취임하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2023년에 이제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좀 경제가 워낙 박살이 나다 보니까 조금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밀리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더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는. 밀릴만 한 게 아니고 환율이 지금 13배가 그쵸? 올랐는데 그러면은 그 수입 물가가 아니구나. 수출이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경제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때 900원짜리가 2,000원 됐거든요, 환율이. 2배 오르는 거잖아요. 2배 올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다 박살났는데. 맞아요. 이게 14배가 오르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달러화 가치니까, 쉽게 말해서 뭐 아이폰을 이제 한 100달러에 살 수 있었다면은 올해 초에 지금은 한 200달러를 줘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버린 거죠. 어쨌든 이분은
원래 총리 시절에는 조금 그래도 그 좀 온화하기보다는 나름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그렇게 입지를 쌓아 왔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이었다는 그래서 정상적인 분이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 이 서방 그 소위 말하는 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국가들이 되게 종교에 대한 좀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나라보다 터키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이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 총리 시절에는 이런 이슬람 색채랄까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서방 국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위 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핵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종교에 대한 게. 근데 이게 조금 옅어가지고 많이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뭐랄까 소위 말하는 본색을 조금 드러냈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그 이제 서방 국가들이랑 좀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은 무슬림이 발견한 땅이다. 뭐 미국의 정당한 주의는 이슬람이다. 이런 발언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제. 콜럼버스가 무슬림이었나? 또 뭐 세계 그 소피아 성당이라고 이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거를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이 대통령이 막 개조를 하면서 좀 약간 가톨릭 사원이죠. 그렇죠. 네. 개조를 하면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미국이나 이런 서양 국가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불거질 수도 있는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 이제 조금 투자를 슬슬 줄이고 그걸 이제 시작으로 거기에 더해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상시장 경제 정책이라는 금리 정책이죠. 자세히 말하면은 이게 불을 부어버리니까 리라화 가치가 엄청난. 그래서 이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전에는 달러당 리라 가치가 1달러당 1.2 리라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완도님이 숫자가 안 맞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한 13배 오른 거는 2019년, 18년 요때부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평상시. 네,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 하기 전 뭐 요때쯤에 리라를 말씀드린 거고 아이폰 가격은 뭔 얘기냐면은 그 최근에 아이폰 13 프로가 나왔을 때 그거 관련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 맞는데 그 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집권 이전에는 1달러당 1.2 리라 수준이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달러에 14리라까지 환율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색을 뭐 드러내서 경제가 안 좋아졌다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달러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이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이 조금 기존의 그 논리랑 반대로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물가가 오르면은 할 수 있는 정책이 금리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쵸.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 화폐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고 그 화폐를 인정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이 그 화폐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화폐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그 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이자를 많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이는 게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질 때는 금리를 이제 올리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 터키의 이 대통령님은 금리를 낮춰야 물가가 잡힌다. 반대로 한 거죠. 예. 완전히 반대로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비상식적인 정책을 핀다고 해도 그 주위 관료들이 조금 조언을 해주면서 이걸 바로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위 관료들 특히 대표적인 게 터키 중앙은행은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기준금리를 당연히 올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고금리는 만악의 부모다. 국민들의 금리 부담을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중앙은행 총재를 쫓았는데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를 쫓아낸 것만 2년 동안 3명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추정하기로는 네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지지율을 높이려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돈 빌리면 이자 많이 내야 되니까. 어려운 정책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환율은 날아가고 있어. 근데 이거를 환율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네. 환율을 낮추려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상한 말을 그냥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만 하면 모르겠는데 네.
중앙은행 총재를 3명을 날려버리니 그렇죠.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금리 그러니까. 낮춰야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자기 3명이나 바꾸고 최근에 이제 본인이 뭐 선호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앉혔겠죠. 그래서 9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연 19%였는데 터키의 기준금리가 현재는 11월 현재는 연 15%. 그래서 이 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금리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이 리라와 화폐 가치가 또 폭락을 하게 되는 그쵸. 거죠. 좀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율을 그렇다면은 만약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 중앙은행이 이 달러를 풀었다고 해요, 시장에다가. 그래서 이게 외환 보유고가 터키의 외환 보유고가 한 400억 달러 정도가 있었는데 이걸 거의 다 풀어버린 상태고, 그리고 이 중앙은행이 이제 400억 달러를 푼 거죠. 그리고 터키 정부가 이 정부에서는 한 1,280억 정도의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 우리 더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 터키 정부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을 분석해본 결과 터키 정부가 말하는 1,280억 달러의 보유고 중에서 이거는 시중은행과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맺은 다른 나라에서 임시로 변동한 금액이 1,700달러라고 해요. 1,700달러? 1,700억 달러. 1,7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채무만, 그러니까 보유한 거는 다 그 1,700억 달러라는 통화 스와프 통해 약속된 외화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실제로는 없다. 세무만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도 이미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한 상태인데 이게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터키 그 국민들 같은 경우도 못 믿는 거죠. 그죠. 리라를 못 어떻게 믿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아직 그런 조치는 단행되지가 않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리라와 가치가 더 폭락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이제 예금 인출 준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파국으로 가는 상태인 거죠. 그 정도로 그쵸. 좀 상황이 나빠져 있다. 그래서 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 것도 있지만 이미 그러니까 외환을 빌려온 규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규모가 터키가 갚아야 할 외채가 5천억에서 6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 좀 와닿지 않으시는데,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갚아야 할 외채 규모가 얼마였냐면은 1,4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40조. 그쵸. 이거의 몇 배죠? 세 배. 그쵸. 3배 좀 넘죠. 그러니까 500조. 응. 그러니까 터키는 500조, 우리는 140조. 그쵸. 예. 이미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갚아야 할 외채도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얼마나 좀 상황이 심각한지 좀 짐작이 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또 그게 네. 달러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달러니까 리라로 갚으려면 예를 들어서 리라가 뭐 한 3분의 1 토막 났다 그러면 3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1대1로 했을 때 뭐 500조 원에 했을 때 리라로 500리라였다 그러면은 이게 3분의 1 토막 났다 그러면은 500조 원 필요하다 그러면은 얼마야? 1,500조 맞아요. 리라가 있어야 되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터키도 이 IMF 쪽에서 뭐 터키 쪽에 이 정도면은 좀 구제금융 신청을 그러니까 너 여기 올 때 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겠지. 했는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서방 국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다. 라면서 IMF는 또 서방 국가다.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대통령이 아까 권순현 씨가 살짝 말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 법칙을 거슬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2023년에 선거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미 선거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상태고, 뭐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금리를 또 더 그렇다고 내리지도 않겠다 이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의 경제가 거의 벼랑 끝에 있다. 근데 그것도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게. 예. 터키 경제 뭐 안타깝긴 한데 우리랑 뭔 상관이냐. 우리나라는 지난 8월에 한국은행이죠.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터키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언제요? 8월에. 올해 8월에. 네. 이게 8월에 왜 체결했냐면 사실 이 통화 스왑이라고 하면은 고승 기자 더 잘 알겠지만 발치기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 IMF 때 막 들어봤던 용어거든요. 위기 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8월에 통화 스왑을 체결했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게
전례 없는 팬데믹이다 보니까 이게 외환 보유고가 또 바닥이 날 수 있을 거다라는 불안감이 당연히 그때는 지금도 뭐 아직 경제가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그때 더 심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해서 한 세 차례인가 두 차례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더 이제 좀 이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터키랑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예. 이 터키와 체결한 통화 스와프 규모가 20억 달러.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환율로 한 2조 3천억 원 예. 정도였는데 근데 이게 당시 4달 전에 조건이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터키 리라와 가치가 추가로 폭락을 한 거잖아요. 네. 야, 그 터키가 달러 좀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통화 스와프가 어떻게 이 작용이 되냐면은 이미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한쪽 나라에서 우리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직 쏴달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안 쏠 상황 안 쏘겠어요? 안 쏠 수는 없죠. 그렇죠. 언젠가는 맺었으니까. 쏠 텐데 지금 리라와 가치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계약 체결 시점에 한 2조 3천억 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리라와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1조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8천억 원. 거의 뭐 이제 더 폭락을 하게 되면은 1조 원까지도 뭔가 손해를 보게. 근데 뭐 다만 이게 한국은행이 계약 조건을 통화 스와프 같은 거는 워낙 이 영향력이 큰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 조건을 세부적으로 밝히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이게 계약 당시 시점으로 이게 수합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 우리 통화 수합 맞아. 해주세요 하는 시점에서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환율을 기준으로 할 거냐 네, 이런 몰라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죠. 네. 공개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 시장 전문가들은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조금 이 계약 조건 이게 계약 시점이냐 아니면은 이게 발동이 되는 시점이냐 요 정도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통화 사업했는데 저희 한 1조 원 정도 그 계약 시점보다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감당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좀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제가 통화사업 얘기 잠깐 중간에 좀. 네네네. 그러니까 통화사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것도 이제 비사, 네. 금융 비사인데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 가서 이제 통화수합을 맺어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통화수합을 원래 아까 여기 보니까 누가 어떤 분이 또 똘똘이가 가면 와서 손을 들어달라고. 아니야, 손은 드는 거 아니야. 이게 왜 터키하고 했냐 주여라 뭐 이렇게 최 HS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화수합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은 나라하고 통화수합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돈 물어줘야 되거든. 그때 그 당시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힘들게 미국에 가서 거기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네. 아예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릴까? 아닙니까? 그냥 사건만 요약하겠습니다. 네네.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돈 안 쓸 테니까 좀 맺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화 수합하면 우리 돈 한 푼도 안 가져갈 거니까 맺어달라. 그러면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 돈을 가져가라고 있는 건데 근데 안 가져가겠다 그러고 통화 수합을 맺는 게 왜 의미가 있냐? 얘가 미국이랑 통화 수합을 맺을 수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땡겨올 수 있으니까 얘가 달러가 부족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얘 뒤에는 돈 대준다는 아빠가 있으니까 돈을 안 떼먹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환율이 안정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얘가 돈을 땡겨오지 않더라도 든든하게 이제 2, 3중의 장벽이 있는 것만으로도 장벽 유지가 되는 게 통화 수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를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한국은 신흥국이고. 근데 그런 게 일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도 아까 전에 가격을 왜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네네. 통화 수합이 책정되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딱 정해지면은 이게 외환 시장에서 헤지 펀드가 쳐요. 그러니까 야 쟤네 이거 언더로 떨어뜨리면 돈 땡겨 와야 돼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돼요. 그럼 거기다 숏을 막 때려버려요. 그래서 그 가격을 푹 떨어뜨리면은 어느 정도 이상 기준가가 됐을 때 뭐 통화 수합 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기준가의 바운더리를 넘었을 때 해지가 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헤지 펀드들한테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통화 수합을 얼마로 할 건지 뭐 $1를 그렇죠. 얼마로 할 건지 뭐 언제까지를 가운데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거는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우리는 알고 싶지. 그쵸. 이게 얼마로 떨어지면 우리가 헤지펀드 그냥 우리는 이제 그냥 단순한 호기심인 거고. 그쵸. 그 헤지펀드 하는 그 환 투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수합을 맺어놨으니까 얘가 얼마를 땡겨갖고 얘가 우리가 달러를 가져왔는데 얘가 진짜 달러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쟤네한테는 리라 대비 달러는 굉장히 비싼 그렇죠. 돈인데 우리는 리라, 예. 쟤네 좋은 거 해주는 모양새가 되는 것들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란 돌림이 그러니까 왜 통화스왑 왜 터키랑 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통화스왑 이 계약할 당시에도 이미 터키의 이 시장이 불안해진 상태여가지고 사실 이때도 이 과연 적절했냐 조금 근데 뭐 이때는 그 코로나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고 권순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스와프를 통해서 실제로 그 달러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진 않더라도 이 체결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율 시장에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수합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은 충분히 왜 했냐.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 기준으로는 우군이 많으면 우리 환율이 안정될 거라고 맞아요.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터키든 뭐 미국이든 여러 군데를 해놓으면 얘네는 여러 군데서 달러를 갖고 올 수 있는 나라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수합을 여러 군데랑 맺는 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에르도안 형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이 터키 이 상황은 아까 권수희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 나라를 이끄는 수장의 이 독단적인 이 행동이 어떻게 환율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지 좀 그런 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냥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 그냥 얘기해 드릴까요?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네네. 그때 그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이 그 당시에 기재부 차관보였어요. 강만수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보가 신재윤 장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신재윤 장관 강만수 회장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네. 그 신재윤 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수합을 체결을 했냐. 그랬더니 그 딱 세 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그 영어를 잘 못해서 강만수 장관이 영어를 못해가지고 가서 딱 세 단어를 얘기했다. I want to swap. 그랬더니 미국의 관료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I love my wife. 그러니까 스와핑. 이게 19세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 소리야?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I want to swap 했더니 미국 관료가 I love my wife라고 하더라. 이게 이제 그 정부 고위 관료의 멘트였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또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 강만수 장관이 산업은행 지주회장을 할 때 네. 그때 차 마시러 가서 물어봤어요. 진짜 I want to swap 그랬더니 I love my wife 그랬냐고. 그때 강만수 회장님이 누가 그래? 신재윤이가 그랬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뭔가 들어봤더니 그 세 가지 단어가 아니라 세 가지 근거를 가져갔대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일으킨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환율이 불안해지고 그런 거는 원죄가 너네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너네가 뭔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진짜 니네가 우리가 이제 환율의 위기를 겪게 되면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다 던져버릴 거다. 미국 국채를 다 던져버릴 거다. 그러면은 니네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달러 환율도 안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우리 환율을 지켜야 되니까 달러채를 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안 쓰겠다. 그거 한 푼도 안 쓸 테니까 계약만 맺어줘라. 시장 안정만 해줘라.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체결이 됐고 얼마에 체결됐고 이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되는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원 차관보 그 당시 차관보가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변을 할 건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세 가지 근거를 세 가지 단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유머러스하게 그냥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 I want to swap, I love my wife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었고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도 또 있었는데 강만수 장관은 기재부 라인을 통해서 접근한 게 있었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또 한국은행 쪽을 통해서 페드 쪽으로 접근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 중에서 누가 이 통화 수합을 성공시켰느냐
가지고 뭐 서로 한국은행은 자기들이 했다 그러고 뭐 기재부는 자기가 했던 거라고 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던 사건의 그 맥락들도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사건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와이프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우 알겠습니다.